훈련하는 병사들 보니 눈이 즐겁지? 군부대가 내 놀이터인 줄 아냐? 헌병대 사무실에 울려 퍼진 박도연 대령의 고함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고 사무실 전체가 그 소리로 인해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50대 중반의 여성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폭풍 속의 바위처럼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젊은 헌병들이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긴장한 그들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드나? 박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무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근거 없는 의심과 편견이 가득 담겨 있었고 주변 사람들조차 이런 발언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서는 깊은 슬픔과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겨온 조직의 현실을 목격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냉방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긴장감은 모든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권위와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서 한 여성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원 55살. 그녀의 얼굴에는 30년간의 군 생활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과 함께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그녀의 근심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중장.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50대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 그리고 소박한 구두. 차림의 그녀는 주변의 다른 손님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바리스타가 원두를 갈아내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나이든 부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윤재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도 나는 빛날 수 있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도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보였고 버스와 택시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카페 안으로 희미하게 들려왔고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증기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25살의 윤재원이 특전사에 입대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도전이었고 모든 순간이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노력해야 했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체력 단련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전술 공부까지 그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을 단련시켜 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자가 무슨 특전사냐는 은근한 무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는 의심스러운 시선까지. 하지만 윤재원은 그런 시선들을 하나씩 깨트려 나갔습니다. 체력에서는 남자 동료들을 앞섰고 전술 능력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리더십에서는 타고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0년의 세월. 소위에서 시작해 중장까지 오르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계급에 오를 때마다 여자 장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부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중장님, 오늘 일정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핸드폰에서 들려온 부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윤재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중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30년간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계급 호칭이 왜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네. 오늘은 개인 일정으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군복 없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계급장도 군모도 정갈한 군복도 없는 그저 윤재원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모 부대에서 일어난 병사 인권 침해 사건, 그리고 간부들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군 조직에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부가 병사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사용한 사건, 부당한 처벌과 가혹행위,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조직의 모습까지.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고서로만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르지. 윤재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그녀는 공식적인 중장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서 그 부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보고서라도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서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윤재원 중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카페 문을 나서면서 아침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바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윤재원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2장 비공식 점검. 오후 2시 경기도 외곽의 한 군부대 앞. 윤재원은 택시에서 내리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높은 철조망이 부대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위로는 가시철사가 햇볕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계 초소에서는 헌병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초소 앞에는 출입통제구역이라는 붉은 글씨의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 양쪽으로는 태극기와 부대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정문 옆 안내판에는 부대의 연역과 임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원의 관심을 끈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군대의 구령 소리와는 다른 어딘가 날카롭고 거친 음성들이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그 소리들에는 훈련의 엄격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초소의 헌병이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재원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이 주변을 처음 방문한 일반 시민처럼 천천히 부대 주변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주변은 조용한 시골 마을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상점들과 식당들이 군부대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고 간간히 군인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원의 관심은 온통 부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지만 훈련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재원은 부대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엎드려 뻗쳐. 더 빨리.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윤재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훈련을 위한 엄격함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단순한 훈련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냐. 이번에는 더욱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사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재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였지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지금 자신이 평생 섬겨온 조직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움직여. 빨리 움직이라고. 연이어 들려오는 고함 소리들이 윤재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훈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지? 초소에서 근무하던 헌병들이 서로 눈짓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군부대 주변을 이렇게 오래 배회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자 온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윤재원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초소 헌병들의 자세, 부대 출입구의 관리 상태, 그리고 지나다니는 군인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문의 헌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한 계급의 간부인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도현 대령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전형적인 직업 군인의 위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표정과 걸음걸이에서는 오만함과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하들을 대하는 그의 시선에는 온화함보다는 위압적인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경례. 정문의 헌병들이 박대령에게 경례를 했지만 그는 대충 손을 들어 답례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윤재원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 박대령이 초소를 향해 걸어오면서 윤재원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범자가 나타난 것을 못마땅해 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대령님, 아까부터 저 여자가 부대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헌병의 보고를 들은 박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윤재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정을 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부대 관할권에 대해 매우 민감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외부인들의 접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경계했습니다. 이것이 보안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위의식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호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윤재원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위압적인 분위기도 함께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박대령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습니다.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추궁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그는 윤재원보다 머리 하나 정도 키가 컸고 그 키 차이를 이용해 그녀를 내려다보는 자세로 말했습니다. 윤재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깊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간부들을 수없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의 성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원의 대답은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박대령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산책? 박대령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군부대 앞에서 산책을? 여기가 공원인 줄 아세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헌병들도 이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박대령의 요구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윤재원은 조용히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했고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대령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는 신분증의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진, 이름, 주소, 생년월일까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살펴봤습니다. 윤재원. 나이가 55이군요. 직업은 뭐 하세요? 퇴직 예정입니다. 윤재원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1년 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확한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대령은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직 예정이라는 애매한 답변이 그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퇴직 예정이라. 어디서 퇴직하는 건데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역시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대령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수상하네요.
사무실로 좀 가시죠. 박대령의 말에는 협조 요청이 아닌 명령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어조에서는 거부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윤재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분을 밝히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지만 그렇게 되면 부대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공식적인 중장의 시찰이라면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고 포장될 테니까요. 진짜 현실을 보려면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윤재원은 박대령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그녀는 부대 내부의 모습을 자세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부대 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정돈되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헌병대 사무실까지 가는 길에 그녀는 부대 내부의 분위기를 천천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부가 지나갈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로 대화할 때도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건전한 군대 문화가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억압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간부들의 말투도 문제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지시할 때의 어조가 지나치게 거칠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정당한 군기와 권위는 필요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야? 복도에서 들린 한 간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는 격려나 지도가 아닌 단순한 화풀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질 리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창의적 사고나 주도적 행동보다는 눈치 보기와 회피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제3장 헌병대의 오판. 헌병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대령의 태도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무실은 전형적인 군 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스틸 책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규정집과 업무 매뉴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사무실 전체를 밝히고 있었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몇 명의 헌병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박대령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던 그들이었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컴퓨터들이 늘어서 있었고 벽면에는 부대 조직도와 각종 업무 흐름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부대 내부의 모습이 보였는데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개미들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박대령이 지시한 의자는 딱딱한 나무 의자였습니다. 마치 신문을 받는 피의자를 위한 의자처럼 불편해 보였습니다. 반면 박대령은 자신의 넓은 가죽 의자에 여유롭게 앉았습니다. 이런 공간 배치 자체가 이미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재원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박대령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일반인들은 당황하거나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윤재원이라고 했죠? 왜 우리 부대 주변을 계속 배회한 겁니까? 박대령의 질문은 추궁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윤재원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어떤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그녀를 범죄자로 단정한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산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원의 답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대령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뭘 보려고 했던 거죠? 우리 부대 내부를 염탐하려던 건 아닙니까? 박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이 분명히 수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헌병들은 숨을 죽이며 이 신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앉아있던 최민석 중위는 특히 불편해했습니다. 32살의 그는 군사학과를 졸업하고 헌병으로 복무한 지 2년째였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군대는 그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박대령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그를 항상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계급상 대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윤재원의 답변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령은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이 여성의 태도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별다른 목적이 없다고요? 그럼 왜 하필 우리 군부대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서성거렸던 겁니까? 다른 곳도 많은데 말이에요. 박대령의 목소리는 이제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대령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 주제에 군부대를 기웃거리냐.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대령의 말에는 명백한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윤재원을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버린 것입니다. 윤재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편견 섞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여자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 여자 장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하나씩 깨트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런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섬겨온 조직의 현실이라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안의 다른 헌병들은 박대령의 발언에 당황했습니다. 최민석 중위는 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해도 성별을 이유로 모욕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드나? 박대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의 말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중상모략의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젊은 헌병 중위인 최민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최민석이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닥쳐.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박대령이 최민석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진동시킬 정도로 컸습니다. 최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급의 위력이 그를 침묵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최민석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발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계급과 입장 때문에 더 이상 나서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윤재원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군 조직의 한 모습이 이런 것이라니. 특히 성차별적 인식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그녀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최민석 중위 같은 젊은 장교들을 보며 희망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계급의 압박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들이 조직을 바꿔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냉방기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무거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긴장감은 모든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야겠어. 야, 인터넷으로 윤재원이라는 이름 좀 검색해봐. 박대령이 부하 헌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앉아있던 젊은 상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컴퓨터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대령님, 윤재원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까 여러 명이 나옵니다. 상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55살짜리 있나? 박대령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뭐가 문제야? 박대령이 답답해하며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도 급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윤재원 특전사 중장의 공식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각종 훈장을 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경력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특전사 중장, 30년간 군 복무, 각종 훈장 수상 등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과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여성이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입모양, 심지어 미묘한 주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야. 동명이인일 거야. 박대령은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끝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검색해봐. 박대령의 지시는 이제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윤재원 중장의 경력, 사진, 인터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종 언론에 소개된 기사들, 공식 행사에서 촬영된 사진들, 그리고 최근의 활동 내역까지 모든 것이 검색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령님, 이분이. 상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검색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중위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안도감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불편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윤재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수상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존경해야 할 최고위급 장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특전사 중장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 침묵 자체가 엄청난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의 이마에서는 더 많은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자신이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 주제에 군부대를 기웃거리냐,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군인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사람인 건 아니야. 신분증으로는 확인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중위는 조심스럽게 윤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자세, 눈빛,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침착함. 모든 것이 그가 알고 있던 윤재원 중장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박대령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무실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냉방기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랑딸랑하는 전화벨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박대령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강한 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대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도현 대령입니까? 국방부 인사참모부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라는 단어만으로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박대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박도현 대령입니다. 박대령은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상대를 볼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원 중장님께서 그쪽 부대에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 뵌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대령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재원. 중장님이요? 박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깊은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그쪽 지역을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국방부 직원의 말에 박대령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성이 정말로 윤재원 중장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네, 계십니다. 박대령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중장님께 바꿔드리겠습니다. 박대령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윤재원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전화기를 넘겨주면서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다른 헌병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최민석 중위는 이미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다른 헌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상사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윤재원은 천천히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제 그 침착함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침착함이 아니라 고위장성의 품격 있는 태도였습니다. 네, 윤재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대령과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장님, 안전하게 계신 거죠?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업무상 확인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재원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의미심장했습니다. 업무상 확인이 필요한 일이라는 표현에 박대령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앞서의 정적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의 정적이었습니다. 박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그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민석 중위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윤재원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고 힘있게 구령을 외쳤습니다. 윤재원 중장님께 경례. 그의 구령에 따라 사무실 안의 모든 헌병들이 일어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상사,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병장, 그리고 심지어 전화를 받고 있던 하사까지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경례를 했습니다. 박대령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경례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경례 자세조차 제대로 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저질러온 실수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뼛속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재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서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라 3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특전사 중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자세, 걸음걸이 그리고 눈빛에서는 오랜 세월 군 복무를 통해 쌓인 품격과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섬겨온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성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편히 하세요. 윤재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라 헌병들은 경례를 마쳤지만 여전히 긴장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자신이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 주제에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각각의 말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그리고 상대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모욕한 상대는 단순한 고위 장성이 아니었습니다. 윤재원 중장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중장까지 오른 여성이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장벽을 뚫고 이 자리까지 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중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죄의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윤재원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박대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에 뿌리박힌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도현 대령. 윤재원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박대령의 온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네, 중장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방금 보여준 것이 군인의 자세입니까? 윤재원의 질문에 박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과 자세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행동했던 것입니다.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윤재원의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박대령의 행동에는 명백한 편견이 작용했습니다. 성별에 대한 편견, 민간인에 대한 우월감, 그리고 근거 없는 의심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대령은 사과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과보다는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원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재원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규정들, 책상 위에 업무 서류들, 그리고 긴장한 채로 서 있는 헌병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 조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중위. 윤재원이 최민석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더욱 바른 자세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네, 중장님. 당신은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했군요. 최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박대령을 말리려 했지만 실패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계급의 위력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네요. 윤재원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최민석은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인은 계급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윤재원의 말은 최민석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이었습니다. 계급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해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재원의 말에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질책이면서 동시에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부대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령 소리, 그리고 각종 차량들의 운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 안만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만들어낸 긴장감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재원이 이 부대에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윤재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병사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무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분명히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특히 박대령의 행동 변화는 부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휘관의 리더십 스타일은 부대원 전체의 사기와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군단 본부의 징계위원회에서는 박도현 대령에 대한 심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장에 대한 모독과 성차별 발언, 그리고 직무태만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각자의 앞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박도연 대령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위원이 새로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도연 대령의 평소 지휘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이번 사건이 단발성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년간 그의 부대에서는 병사 인권 침해 사건이 총 12건 발생했습니다. 그중 8건이 은폐되었고 4건만이 공식 보고되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군 부사관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수차례 신고되었지만 모두 무마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네요. 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재원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일어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의 요청에 윤재원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박도연 대령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변화할 의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힌 후에도 그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운이 나빠서 걸렸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위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다른 장병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박도현 대령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30년 군 복무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전역 처분 소식을 들은 박도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처사다. 나는 부대 보안을 위해 행동했을 뿐이야.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중장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 군대는 원래 남자들 세상이었어. 최민석 중위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러 왔을 때 박도연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위, 너도 결국 나를 배신했구나. 대령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망치셨습니다. 최민석의 단호한 말에 박도연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너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군대를 망치는 거야.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현실이 뭡니까? 병사들을 괴롭히고 여성을 모욕하는 게 현실입니까? 최민석의 질문에 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연은 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시도 제7장 8장 에필로그 편집 제7장 새로운 질서. 박도연이 전역한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최민석 중위가 임시로 헌병대장 업무를 맡게 되었고 곧 새로운 대령이 부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악몽 같았어. 박 대령 밑에서 복무하는 게. 새로 오시는 대령님은 어떨까? 최소한 박 대령보다는 나을 거야. 부대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억압적인 분위기가 사라지자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훈련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예전에는 간부가 지나가기만 해도 모든 병사들이 경직되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맞아. 드디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최중희님 정말 다르시네. 최민석은 박 대령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인격 모독적인 언사나 부당한 처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점이에요. 격려와 인정의 말들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몇 달 후 최민석은 정식으로 대령으로 진급하여 부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다른 부대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윤재원은 이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강력한 응징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년 퇴임일 윤재원은 마지막으로 중장 계급장을 달고 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윤재원 중장의 공로를 기리며 식장에서는 그녀의 업적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원의 마음속에는 계급장이나 훈장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몇 달 전 은퇴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그저 평범한 50대 중반의 여성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군복을 벗고도 나는 빛날 수 있을까? 몇 달 전 자신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서 박도연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전역 후 취업에 실패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업자득이군. 윤재원은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박도연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역급여도 삭감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는 여전히 윤재원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반면 최민석은 새로운 대령으로 진급하여 부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윤재원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을 본받아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부대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윤재원은 가끔 이 부대를 방문해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재원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고민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빛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응징이야말로 더 큰 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윤재원은 리더십 교육 전문가로서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여전히 박도연 대령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십은 관용과 용서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실에 모인 200여 명의 청중들이 윤재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관용이 아닌 응징이 필요합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반성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반면 가짜 반성은 항상 변명이 따라붙죠. 윤재원의 설명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연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고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면 또 다른 피해자만 생길 뿐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혹시 그 박도연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윤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죠. 실제로 박도연의 근황은 참혹했습니다. 전역 후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전역급여마저 삭감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윤재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술집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에게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군대에서 대령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여자 하나 때문에.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가 떠난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최민석이 새로운 대령으로 진급하여 부대를 이끌게 되었고 진정한 인권 존중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대령님, 정말 다행입니다.
박 대령이 계속 있었다면 한 부사관이 최민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다만 우리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민석의 리더십 아래 부대는 각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대원들의 만족도와 사기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재원은 가끔 이 부대를 방문해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때로는 칼을 드는 것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부조리를 목격하고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재원은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고민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벗고도 나는 빛날 수 있을까? 몇 년 전 자신이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답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빛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응징이야말로 더 큰 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박도연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변화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것입니다. 권위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징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별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윤재원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